201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동시에 증가한 것이다. 자해를 해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많아졌으며 자살률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67%나 증가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 놀이를 잃어버린 아이들. 2010년 이전 아이들은 놀이 기반의 아동기를 보냈다. TV가 있긴 했지만 TV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놀 시간은 여전히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았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운다.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승부를 겨루는 법을 익힌다. 아이들에게 약간의 위험이 따르는 놀이는 꼭 필요한데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알아야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급감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기 시작하며 나타난 변화다. 2010년에는 전면에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 역시 이때 급속하게 늘었다. 이 시기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을 도입했고 2009년에 출시된 푸시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하루 종일 알림을 보냈다. 아이들이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며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친구들과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급격히 줄었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신체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를 잃었다.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길 기다리는 것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시각적 비교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평가에 노출되고 완벽한 미의 기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서 바람직한 롤모델도 빼앗아갔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 기능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권위를 부여했고 아이들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현실 세계에서 실력과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 아닌 가치가 의문스러운 인플루언서에게 학습 체계를 고정시키게 된 것이다.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이 상승한 이유로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양육 방식의 변화다. 2. 과잉 양육으로의 변화. 과거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혼자 걸어가고 부모 없이 집 주변에서 노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양육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이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집중 양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자유놀이 시간은 줄어들었다. 영국 사회학자 프랭크 프레디는 부모들이 과잉 양육을 하기 시작한 원인으로 어른들의 결속력 붕괴를 꼽았다. 역사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른들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들에 대한 뉴스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낯선 사람이 자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아이를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혼자 다니는 아이가 목격되면 경찰을 부르는 일이 흔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쳤고 아이의 삶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려 노력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어 모드로 자라게 됐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위협을 경계하는 취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범람과 부모의 과잉 양육 속 불안 세대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10가정이 모이면 변화가 생긴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 만약 뭔가 놓치는 게 있으면 나 혼자만 소외될 거라고 걱정한다. 다른 애들은 모두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면 왕따가 될 거예요.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 많은 부모들은 결국 스마트폰을 사주고 만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진다. 이때 부모들이 뭉치면 서로 힘을 줄 수 있다. 미국에는 8학년까지 기다리자라는 단체가 있다. 아이가 8학년,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아이를 둔 10가구가 서명할 때 구속력이 있다. 서명을 한 가정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없이 놀면서도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아이들의 독립을 허용해준다. 미국의 렛그로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혼자서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게 한다.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아이는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부모와 상의한다. 아이가 과제 수행에 성공하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부모는 아이가 생각보다 유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아이 스스로도 그것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에게 독립성과 책임을 조금씩 더 부여하게 된다. 많은 아이들이 렛그로 프로젝트 전에는 혼자 마트에 가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것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 동안 렛그로 프로젝트를 실행한 결과 아이들의 불안 수준이 크게 떨어졌고 아이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동생을 스쿨버스에 배웅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동생이 탄 버스가 떠나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신뢰하면 아이는 날아오른다. 3. 운동장을 바꾼다. 대부분의 운동장에는 안전성에 중심을 두고 설계한 놀이기구들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뉴욕의 한 놀이터에는 안전한 놀이기구들 대신 타이어, 물통, 밧줄 등 온갖 물체들이 널려 있다. 일명 정크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운동장에 잡다한 물건을 갖다 놓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상상력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가 놀 때 부모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가 공경에 처하면 달려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함께 문제에 대처하면서 공동활동에 몰입한다. 실제로 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의 안전규칙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알아서 결정하게 한 결과 행복과 신체적 안정도는 증가한 반면 부상과 기물파손, 집단 괴롭힘 비율은 감소했다.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어른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와 가상 세계에서의 과소 보호가 만들어낸 불안 세대. 정부와 기업, 학교, 부모가 협력한다면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불안 세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